은퇴 만찬에 폭탄 선언 황혼이혼 40년 그림자의 반란. 유명 변호사 남편 아내가 법정에 세우다 40년 가사 노동 가치가 21억. 자, 이제 모두 일어나 우리 대한민국 법조계에 살아있는 전설 박진수 변호사님의 영광스러운 은퇴를 축하하는 건배를 합시다. 은은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고급 레스토랑을 가득 메웠다. 동료 변호사들은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건배. 40년 무패 신화 정말 대단합니다. 박진수는 단상에서 내려와 환하게 웃으며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특히 저의 아내 순이. 그의 시선은 수수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내 김순이로 향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이제는 남편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풍경이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묵묵히 저를 뒷바라지해준 이 여자가 없었다면 오늘의 박진수가 없었을 겁니다. 진수의 목소리에는 성공한 남편이 아내에게 보내는 당연한 듯한 감사가 묻어 있었다. 동료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와, 내조의 여왕이십니다. 박사모님 감사합니다. 순이는 그 칭송이 들려오는 방향으로 고개만 살짝 숙일 뿐이었다. 남편의 성공 뒤에 가려진 그녀의 고독한 헌신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박진수는 자신의 성공과 사회적 지위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비싼 맞춤 정장을 차려입었고, 김순이는 그 옆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걸었다. 늦은 밤 박진수가 몰고 가는 최고급 외제차 안에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진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싱글벙글 웃었다. 여보, 이제 우리 좀 쉬어야겠다. 40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 우리 제주도에 한 달 정도 살아볼까? 거기 공기가 그렇게 좋다면서. 순이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조용한 차 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당신이 쉬는 동안 옆에서 또 시중을 들라는 소리예요? 진수는 아내의 말에 당황하여 힐끔 쳐다보았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쉬자는 거지.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오붓하게. 순이는 진수의 말을 끊고 반문했다. 같이요? 40년 동안 당신이 나랑 같이 한 게 뭐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왜 그래? 오늘 같은 좋은 날에 그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순이는 4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응어리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당신이 큰 재판 때문에 출장 간다고 했을 때 아이들 학부모 상담은 누가 갔어요? 당신이 시국 사건 수임한다고 밤새 작업할 때 시부모님 병문안과 병수발은 누가 들었는데요? 그 모든 순간에 나는 혼자였어요. 진수는 습관처럼 아내의 희생을 당연한 일로 치부했다. 그건 당신이 집안일을 맡아서 해준 거고 나는 밖에서 가족을 위해 일했잖소. 순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맡아준 게 아니라 떠맡은 거예요. 나도 대학 나왔어요. 나도 꿈이 있었어요. 나도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깊은 울분과 좌절감에 박진수는 충격을 받고 차를 길가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그때 그런 이야기 다 했잖아.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가 합의한 거 아니었어? 순이는 체념한 듯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내 상황이 항상 당신 편이었죠. 당신의 꿈이, 당신의 상황이 항상 우선이었어요. 나는 항상 나중이었고. 순이는 자신의 가방에서 깔끔하게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내 박진수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진수는 손을 떨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게 뭐야? 이혼 소장이에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미쳤어.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오늘 은퇴했어. 이제부터 우리 둘이서 편하게 살 때가 왔는데. 그는 소리치며 서류를 집어던졌다. 종이는 공중에 흩어져 차 안에 흩어졌다. 40년 동안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살리는데 모든 인생을 바쳤죠. 이제는 그만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진수는 아내의 단호함에 당황하여 그녀를 깎아내리려 했다. 이혼을 하고 65살에 너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사회도 경력도 돈도 없는 주제에. 그의 비아냥은 아내의 헌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다. 가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40년이라는 소중한 경력이 있죠. 당신을 40년 동안 변호해온 가장 비싼 변호사의 경력이요. 며칠 후 법정 박진수의 변호사는 명품 수트를 빼입고 오만한 태도로 발언했다. 판사님, 피고인 박진수 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조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임하며 법조계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반면 원고인 김순희 씨는 법률 지식이 전무한 65세 가정주부에 불과합니다. 이는 명백한 부부 불화 사건이며 원고의 단순한 감정적 반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소송은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법정은 그의 당당한 태도에 압도된 듯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박진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과 함께 앉아 있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법정 앞 모든 이의 시선이 원고석에 앉아있는 김순희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혼자였다. 네, 판사님 본인 소송입니다. 제가 직접 제 변호를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판사님, 이건 법정을 우습게 아는 처사입니다. 법률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는 재판의 신성함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당장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순이는 침착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해 있습니다. 판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저는 법률 지식이 전무한 가정주부가 아닙니다. 저는 40년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옆에서 그의 모든 사건을 함께 호흡해온 내조자입니다. 그가 밤새워 준비한 변론문이 초안을 제가 타이핑했고 그가 법정에 서기 전 연습하는 변론을 제가 들어주었으며 그가 잊어버린 중요 판례를 제가 찾아서 알려줬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 아니 박진수 변호사 사무실에 숨은 실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변호사보다 이 사건, 즉 제 인생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판사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흥미로운 주장이군요. 계속하십시오. 순이는 미리 준비한 파일을 법정에 제출했다. 판사님, 이 서류는 지난 40년간 제 남편이 수임하여 승소한 사건 목록입니다. 총 847건에 달합니다. 파일은 두꺼웠다. 이 중 632건의 변론문 초안을 제가 작성했습니다. 단순히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고 법리를 적용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수많은 판례 검색과 논리 구성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박진수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다. 순이는 또 다른 더 두꺼운 파일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40년 동안 수행한 가사노동의 상세 기록입니다. 요리, 청소, 빨래, 육아, 교육, 간병, 가계부 관리 모든 것이 시간대별,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의 40년 노동일지입니다. 진수의 변호사는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다. 판사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가사노동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집착을 해왔다는 증거이며 전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입니다. 순이는 흔들림 없이 반박했다. 모든 기록은 당시의 일기, 가계부, 캘린더,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 생활기록부와 교차, 검증이 가능합니다. 저는 저의 노동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남겨왔습니다. 순이는 작은 계산기를 꺼내 들고 뚜껑을 열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따르면 현재 가사노동의 시간당 평균 가치는 12,000원입니다. 진수의 변호사는 다시 한번 감정에 호소했다. 가사노동을 돈으로 환산하겠다는 겁니까? 사랑과 정을 나눈 부부 사이에 그런 계산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는 인간적인 도리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순이는 단호하게 그 주장을 일축했다. 사랑과 정이 있었다면 저는 지금 이 법정에 서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됩니까? 당신들은 시간을 돈으로 받지 않습니까? 당신이 1시간 법률 상담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처럼 저도 제 1시간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노동은 공짜가 아닙니다. 40년 전 저의 꿈을 포기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원고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순이는 계산기를 눌렀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저는 하루 평균 12시간, 주 7일, 1년 365일, 공휴일 없이 40년을 일했습니다. 총 노동 시간은 17만 5,200시간입니다. 시간당 1만 2천원으로 계산하면 총 21억 240만 원입니다. 금액은 제가 요구하는 정당한 재산 분할의 기초입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방청객들은 서로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필기하며 속보를 타전하려 했다. 진수의 변호사는 최후의 발악을 했다. 판사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가정의 정을 부부의 연을 돈으로 계산하다니 법의 정의를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순이는 법의 논리로 반박했다. 억지가 아닙니다. 판사님, 2014년 대법원 판례 2012무 1234호에서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으로 배우자의 사회적 성공에 기여한 경우 그 경제적 가치를 재산 분할 시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법이 인정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제가 요구한 21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40년 인생에 대한 법의 인정입니다. 박진수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다.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가족의 체면을 다 내팽개치는 거야. 판사는 단호하게 진수를 제지했다. 정숙, 피고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법정의 위험을 세우지 않으면 법원 경찰을 호출하겠습니다. 박진수는 변호사들이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소리쳤지만 결국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딸 민지는 엄마가 얻은 원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엄마, 제발 문 열어요. 아빠한테 전화 왔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문이 열리자 그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로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분노와 혼란으로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21억? 21억을 요구한다고요? 엄마, 정말이에요? 우리 체면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친구들, 친척들 다 뭐라 할까요? 아빠는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로 밤잠을 못 잔다고요. 민지의 질책에는 세상의 시선과 아버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섞여 있었다. 민지야, 진정에 앉아. 민지는 엄마의 침착함에 더 화가 났다. 진정하라뇨? 어떻게 진정을 해요? 엄마가 우리 아빠를 상대로 그렇게
거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건 부모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민지야,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었지. 폐렴이었어.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꺼내요? 지금 이야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지는 초조해했다. 내가 그때 침대에 누워서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라고 물었었어. 기억나니? 민지는 할 말을 잃은 채 멈칫했다. 순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아빠는 큰 재판을 앞뒀어. 너희 밥벌이를 위해 죽어라 일하는 거야 라고 말했지. 하지만 사실은 내 아빠는 그날 동창회에 갔었어. 재판 준비는 핑계였고 그럴 우리가 아빠가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믿어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날 밤을 너의 병상 옆에서 혼자 세웠어. 간호사가 아이고 혼자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하던 그 말이 아직도 내 가슴을 후벼 파. 너희 아빠는 단 한 번도 그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어.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 한 권을 꺼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대학원에 합격했을 때의 일기야. 내 아빠와 결혼하기 직전이었지. 그녀는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펴서 민지에게 건넸다. 종이는 이미 누렇게 변해 있었고 글씨는 지금의 필체보다 훨씬 젊고 희망에 차 있었지만 내용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다. 1985년 3월 12일 오늘 드디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다. 나도 이제 판사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 하지만 진수는 기뻐하기는커녕 얼굴이 굳었다. 여보, 우리 현실을 봐두리 같이 공부하는 건 불가능해. 내가 먼저 변호사가 되어서 집안을 책임질게. 너는 좀만 기다려줘. 기다린다. 내 인생을 또다시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통지서를 찢어버리고 싶었다. 엄마,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저에게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말하지 않았지. 너희 아빠의 체면과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모든 걸 삼켜왔어. 너희 아빠가 너희에게 완벽한 아버지로 남길 바랐어.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내 인생이 너무 아깝고 후회스러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순이는 다시 책상 서랍에서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에 대해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 민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21억으로 모자라요? 순이는 나지막이 말했다. 너희 아버지는 우리 모르게 재산을 상당히 숨겨뒀어. 순이는 등기부등본을 하나씩 펴서 민지 앞에 놓았다. 모두 박진수 명의가 아닌 대리인이나 먼 친척 이름으로 된 고가의 토지와 건물들이었다. 이게 다 뭐예요? 아빠 이름이 아닌데? 민지는 믿을 수 없었다. 내 아버지가 법인 카드로 조용히 매입한 재산들이야. 이른바 차명 재산이지. 모두 합치면 약 50억 원어치야. 50억? 숨겼다고요? 왜? 엄마한테서 우리한테서 숨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빠가 왜 민지? 눈빛에는 배신감이 가득했다. 아버지의 성공 신화가 일그러지는 순간이었다. 이혼을 대비해서였을까? 아니면 그냥 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나는 40년 동안 그의 가장 가까운 비서였어. 모든 통장과 거래 내역을 관리했지. 그가 숨긴 재산들도 내가 그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어. 어쩌면 그는 내가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민지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럼 아빠는 벌써부터 엄마와 이혼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를 믿지 못했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는 나를 평등한 동반자가 아니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외부인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결혼은 계약이지만 사랑은 신뢰인데 그 신뢰가 40년 전에 이미 무너져 있었다는 걸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 민지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충격으로 인해 더 이상 엄마를 마주할 수 없었다. 순이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딸에게 진실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음에 괴로워했다. 동네 카페에는 순이의 오랜 친구들 5이 모여 있었다. 분위기는 살얼음 같았다. 영희가 순이를 쏘아보며 말했다. 순이야,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이혼이라니, 우리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그냥 참지 왜 그랬어. 미경도 동조했다. 맞아, 우리 또래가 이혼하면 뭐 해먹고 살아? 자식들 밑에 붙어 살며 밥 짓는 노릇을 계속해야 해?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 늙어서 혼자 되면 얼마나 서러운데. 그들의 걱정은 순이를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했다. 내가 받을 21억으로 내 삶을 살 거야. 그리고 나는 40년을 변호사 옆에서 일했어. 충분히 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정숙은 눈치를 보며 말했다. 순이야, 참고 살아. 우리 다 그렇게 살았잖아.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시어머니가 구박을 해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우리 여자들의 숙명인 줄 알았잖아. 정수가, 너희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너희도 참고만 살아왔어? 영희 언니, 너 남편이 10년 전에 외도했을 때 참았지? 자식들 위해서, 가족 위해서 라면서. 하지만 밤에 혼자 울었잖아. 난 알아. 영희는 눈을 크게 떴지만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미경이는 남편이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지금도 몰라. 용돈 받아서 살잖아. 경제적 주도권조차 없어. 정숙이는 시어머니한테 매일 구박당하면서도 효도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3년 동안 간병을 했지만 내 남편은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지. 순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친구들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부인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진실이었다. 도대체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야?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참고 견디고 희생해야 하는 거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우리의 희생은 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 영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순이, 그건 우리 시대 여자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게 세상의 이치잖아.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맞다는 뜻은 아니잖아. 우리 정말 행복해? 너희 인생의 주인공은 너희야. 왜 남편과 아이들의 조연으로 만족하며 살아왔어? 카페 안은 묵종에 빠졌다. 미경은 여전히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다. 근데 나이 먹어서 이혼하면 사람들 눈치가 다들 손가락질을 할 거야. 세상이 우리를 불쌍하게 볼 거야. 순이는 미경의 손을 잡았다. 나이 먹었으니까 더 이혼해야 해. 미경아, 남은 인생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우리 언제까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 거야? 우리 자신은 어디로 사라진 거야? 우리는 아직 꿈을 꿀 자격이 있어. 순이의 용기가 친구들에게 전염되었다. 순이야, 사실 나도 이혼하고 싶었어. 30년 전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나는 정말 이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어. 하지만 무서웠지. 혼자 사는 게. 세상의 눈총이. 그래서 참았어. 엄마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서. 미경도 눈물을 흘렸다. 나도 사실 옷 만들기가 너무 좋았는데 남편이 무슨 주책이냐며 못하게 했어. 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는데 정숙도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억압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했다. 순이는 친구들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우리 인생 살자.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에게도 꿈이 있었잖아.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너희는? 너희의 꿈은 뭐였어? 나는 작고 예쁜 카페를 운영하고 싶었어.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미경은 눈을 반짝였다. 나는 디자이너, 나만의 옷을 만들고 싶어 정숙은 용기를 냈다. 나는 여행 가이드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었어. 남편 눈치 안 보고 다음 법정 날 방청석에는 어제 만났던 친구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순이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주먹을 쥐며 응원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판사님, 원고의 주장은 여전히 감정적이고 피상적입니다. 40년 간의 공동생활을 돈으로 계산하려는 시도 자체가 순이는 변호사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순이의 원룸 앞에서 아들 준호가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문 열어요. 당장 이야기해야 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문을 열자 그는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와 벽에 기대어 분노를 표출했다. 엄마,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빠를 상대로 21억? 우리 가족 체면은 다 내다버리는 거예요? 회사 동기들이 다 알아요. 야, 김준호 너네. 엄마가 내 아빠 고소했다며? 대박이다. 이러면서 놀려대요. 제가 뭐라고 얼굴을 들고 다녀야 합니까? 엄마 때문에 내 사회생활이 망가지는 줄 알아요? 준호야, 진정에 앉아. 남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의 인생, 엄마의 권리가 중요한 거지. 준호는 아버지가 주입한 논리를 그대로 반복했다. 권리? 엄마는 집에서 편히 계시지 않았어요? 아빠는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엄마는 그냥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걸로 21억을 요구한다고요? 순이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서린 슬픔이 가득했다. 준호야, 엄마가 뭘 했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니? 내 기억 속에 엄마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었니? 다 기억나요. 엄마는 항상 집에 계셨고 저녁밥은 늘 따뜻했고 옷은 깨끗하게 개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엄마의 역할이었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었지. 너는 매일 학교 가기 싫다고 울었어. 내 아빠는 그때 바쁘다며 신경도 안 썼지. 기억나니? 준호는 멈칫했다. 엄마는 그때 매일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내 친구들 엄마들을 만나고 상담실에 가고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어. 너는 기억나? 내가 고3 때 밤 12시까지 야간 자율학습하고 들어오면 엄마는 늘 거실에 앉아서 내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어. 그리고 내가 엄마 배고파라고만 하면 5분 만에 따뜻한 식사를 차려놓았지.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어? 너희 아빠는 새벽에 들어왔고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치웠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존경스러운 존재였지만 자신을 위해 실제로 움직인 사람은 엄마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대학 입학할 때, 기숙사 들어갈 때, 군대 갈 때, 결혼할 때 모든 서류를 누가 챙겼어? 내 아파트 계약은 누가 도와줬어? 내 결혼식 모든 거 누가 준비했는데? 내 아빠는 계약서에 도장만 찍었지. 엄마가 다 하셨죠. 저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40년 동안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 너희에게도 내 아버지에게도 너희는 엄마의 노동을 당연하게 생각했어. 엄마의 시간과 노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지친다고. 엄마도 나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만 문 밖으로 나갔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부정당하는 고통은 그 어떤 상처보다 깊었다. 며칠 후 법정 아들 준호가 증인으로 섰다. 진수의 변호사가 준호를 신문했다. 증인께서는 원고의 아들이시죠? 어머니의 이혼 소송, 그리고 21억의 재산 분할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 소송이 옳다고 보십니까?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쏠렸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며 법정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며칠간 엄마의 일기장과 서류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저는 엄마를 오해했습니다. 진수의 변호사는 당황했다. 네. 무슨 뜻입니까? 가족 간의 불화를 숨기려는 것입니까? 저는 엄마가 40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진짜로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엄마의 노동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엄마는 그냥 엄마였으니까. 아버지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한 사람의 여자였고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우리 가족을 위해 포기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40년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순이는 마음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준호야.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응원할게요.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지지합니다. 준호의 증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순이의 친구들을 포함한 몇몇 여성들이 눈물을 훔쳤다.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은 법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진수의 변호사는 아들의 충격적인 증언에 밀려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판사님, 피고 측에서는 원고의 정신감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대방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이는 명백한 모욕입니다. 진수의 변호사는 교활하게 주장했다. 판사님, 65세의 여성이 갑자기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전면 부정하고 이혼과 거액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행동은 정상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노년기 우울증 혹은 초기 치매 증상에서 비롯된 비이성적 결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전에 정신감정이 필수적입니다. 순이는 분노했지만 침착하게 반론했다. 이건 모욕이에요. 저는 정신이 아주 맑아요. 저를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비겁한 시도입니다. 판사가 순이에게 반론 기회를 주었다. 판사님, 저는 지금 이 순간 40년 만에 가장 정신이 맑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40년 동안 제 정신을 잃고 살았어요. 남편의 그림자로 살면서 저의 존재를 잊고 살았습니다. 진수의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다. 그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단순한 느낌으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증거가 없다면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증거 있습니다. 저의 40년의 기록입니다. 순이는 가방에서 공책 몇 권을 꺼냈다. 표지는 낡아서 헤어졌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다. 이것은 제가 40년 동안 써온 일기입니다. 총 25권입니다. 여기에 제 40년의 인생이, 제 감정이, 제 좌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일기들이 저의 정신이 얼마나 맑은지 증명해 줄 겁니다. 박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아내가 일기를 쓴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판사님, 허락해 주신다면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록들은 제가 겪은 고통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첫 번째 구절을 읽었다. 1985년 3월 12일 오늘 대학원 합격 통지서가 왔다. 하지만 진수는 집안일 누가 하냐며 반대했다.
나는 눈물을 삼키며 꿈을 접기로 했다. 내일은 그 통지서를 버려야겠다. 나의 25살의 꿈은 그렇게 남편의 성공을 위해 희생되었다. 법정이 고요해졌다. 2008년 11월 3일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3년간 혼자 병수발을 들었다. 진수는 엄마 덕분에 편히 가셨다고 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와서 슬퍼하는 건 오히려 그였다. 나는 3년 동안의 피로와 서러움에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나의 슬픔을 표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기계처럼 움직였을 뿐이다. 순이는 일기를 덮으며 법정을 응시했다. 판사님, 이 일기는 40년간 제가 겪은 고통과 좌절의 기록입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정신을 잃고 참으며 살았을 뿐입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 일기들은 저희 이성적이고 명료한 정신 상태를 증명합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 후 단호하게 선고했다. 정신감정 요청은 기각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대해 매우 이성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기들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진수의 변호사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마지막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판사가 양측의 최후 변론을 요청했다. 이제 양측의 최후 변론을 듣겠습니다. 원고 측부터 하십시오.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구입한 검은색 세련된 슈트를 입고 있었다. 판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저는 한 여자의 40년 인생을 변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정은 여느 때보다도 고요했다. 1984년 25살의 김순이는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명석한 판사가 되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진수라는 똑똑하고 야망 가득한 남자를요. 그 남자도 변호사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변론을 듣고 있었다. 그들은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둘 다 공부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한 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김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변호사로 만들자. 나는 나중에 해도 괜찮아.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3개나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진수가 도서관에 가면 그녀는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진수가 시험에 떨어져 좌절할 때면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내가 공부할 때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수는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자리를 잡으면 그때는 내가 공부해. 그 조금만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사이에 아이들은 자랐고 진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고 그녀의 꿈은 먼지 쌓인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순이는 박진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그림자에, 그 영광의 이면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변론문을 타이핑해 주던 사람, 당신의 옷을 정리해 주던 사람, 당신의 스트레스를 위로해 주던 사람, 당신의 가족을 돌보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당신의 비서였고 조력자였고 그림자였습니다. 순이는 다시 판사를 보며 힘주어 말했다. 판사님, 저는
40년 동안 박진수 변호사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의 성공을 위해, 그의 명성을 위해, 그의 편안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김순희의 변호인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21억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정에 관한 재판입니다. 제 40년의 세월이 같이 있었다는 인정. 제가 한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노동이었다는 인정. 그리고 저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다는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변호사입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법이 저의 40년 세월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이의 변론이 끝나자 법정은 잠시 동안 침묵했고 곧이어 방청석 곳곳에서 숨죽인 감동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판사가 마침내 선고를 내렸다. 본 재판부의 선고가 있겠습니다. 피고 박진수는 원고 김순희에게 재산 분할로 35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위자료로 5억 원을 지급하라. 총 40억 원이다. 법정이 술렁였다. 순희가 요구한 금액의 거의 2배에 가까운 파격적인 액수였다. 판결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넘어 여성의 희생과 꿈을 무시한 남편의 잘못까지 인정한 것이었다. 본 재판부는 원고 김순희 씨의 40년 가사노동과 내조가 피고의 사회적 성공과 재산 축적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피고가 혼인 관계 중에 숨긴 재산 50억의 상당함을 고려할 때 이 판결은 정당한 재산 분할에 해당한다. 이는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분을 최대한 인정한 판결이다. 순희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40년이라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애도와 마침내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원고께서는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법률 지식 없이 스스로를 변호하며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셨다. 이는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며 본 재판부는 이 자리를 빌려 원고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법정 밖은 순희의 승소 소식을 들은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김순희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오늘 40억이라는 돈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제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죠. 법이 저의 40년 인생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순희는 당당하게 선언했다. 65살에 로스쿨 입학을 준비할 겁니다. 비록 늦었지만 제 꿈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판사 대신 저처럼 억울하게 조용히 살아온 사람들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박진수는 초라한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순희가 떠나려는 그때 진수가 그녀를 불렀다. 순희 미안해. 정말 미안해. 40년 동안 내가 너를, 너의 꿈을, 너의 인생을 너무 무시했어. 너는 내 성공의 도구가 아니었는데. 순희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보지 않으려 했던 거죠. 당신의 성공에 가려진 나의 존재를 외면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의미 없어요. 우리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진수는 마지막으로 매달렸다.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이번에는 내가 너를 아니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당신 없이 순희가 떠나려는 그때 민지와 준호가 달려왔다. 민지는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정말 축하해요. 엄마가 너무 멋있었어요. 엄마의 용기에 감사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엄마의 가치를. 이제야 깨달았네요. 저도 이제 엄마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될게요. 순이는 두 아이를 따스하게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너희는 그저 너희가 본 것만을 배운 거야. 우리 사회가 가르친 대로 살았을 뿐이지. 이제부터는 너희도 여성의 노동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렴. 민지가 물었다. 엄마 앞으로 로스쿨에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럼 당연하지. 공부해서 변호사가 될 거야. 그리고 엄마처럼 억울하게 조용히 살아온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싶어. 65살에 도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여줄 거야. 준호는 놀라면서도 자랑스러웠다. 65살에 로스쿨이요? 엄마, 체력이 괜찮으시겠어요? 응원할게요. 순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왜 안 돼? 엄마는 아직도 꿈이 있어. 그리고 이제야 그 꿈을 이룰 시간과 용기를 얻었어. 이제부터는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살 거야. 6개월 후 한 대학의 로스쿨 입학식장. 순이는 다른 20대 초반의 학생들 사이에 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교복처럼 단정한 캐주얼 복장을 하고 있었고 가방에는 새로 구입한 법학 개론서가 가득 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젊은 학생들 못지않게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젊은 남학생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기 실례지만 선배님이신가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장소를 못 찾으셨나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서요. 그는 순이를 선배인 줄로만 알았다. 하니 나도 신입생이야. 1학년 김순이라고 해. 올해부터 법학 공부를 시작했어. 젊은 남학생은 놀라 입을 벌렸다. 네. 저는 이제 26살인데 꿈이 있어서 도전 중이에요. 선배님은 대단하시네요. 꿈을 위해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용기 내서 여기 온 것도 대단한 거야. 우리 함께 힘내서 좋은 법조인이 되자. 첫 수업, 헌법 강의 시간.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의 의미, 특히 행복 추구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논해 보세요. 순이는 망설임 없이 손을 번쩍 들었다. 그녀는 40년간의 삶에서 얻은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발언했다. 행복 추구권은 단순히 행복하게 살 권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억압이나 불평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입니다. 특히 성별이나 나이에 따른 편견이나 강요된 희생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다가 노년에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 추구권의 가장 적극적인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 교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실제 인생 경험이 묻어나는 깊이 있는 답변이네요. 계속해서 그 열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 몇 명의 젊은 여학생들이 순이를 둘러싸며 수업 내용과 재판 경험을 물어보았다. 여학생들은 순이의 용기에 감명을 받았다. 선배님, 저희 엄마도 평생 집에서만 사셨는데 선배님 재판 기사를 보여드렸더니 많이 우셨어요. 나도 뭘 해볼 걸 하시면서요. 엄마의 잃어버린 꿈이 생각났다고 하셨어요. 너희 엄마한테도 분명 꿈이 있었을 거야. 세월에 묻혀 잊혀졌을 뿐이지. 엄마한테 전해줘. 아직 늦지 않았다고. 50세든 60세든 70세든 꿈을 꾸는 순간이 바로 시작이라고 다른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님은 이혼하신 거 후회 안 하세요?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으세요? 순이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전혀. 오히려 후회하는 건
왜 40년이나 기다렸나 하는 거지 진작에. 내 삶을 찾을 걸 결혼 생활 자체가 나에게 억압이었다면 혼자 사는 자유와 행복이 훨씬 값집니다. 나는 이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5년 후 김순희.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기자가 질문한다.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아무래도 변호사님의 특별한 경험 때문에 비슷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순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 대부분 50대, 60대 여성분들이세요. 김순희 변호사님처럼. 저도 제 인생을 찾고 싶어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살다가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공허함과 좌절감에 시달리는 분들,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적인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동을 가치 있게 인정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5년 전 법정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하고 싶네요. 저는 40년 동안 누군가의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자신의 인생의 변호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와 가치를 스스로 지켜내십시오. 순이의 변호사 사무실로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과 세월의 무게, 그리고 불안감이 선명했다. 저기 김순희 변호사님이신가요? 제 친구가 선생님 얘기를 꼭 보라고 했어요. 용기를 내보라고 순이는 따뜻하게 맞이하며 여성의 손을 잡았다.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무슨 일로 고민이세요? 혼자 오셨네요. 저도 35년 동안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만 했는데 이제 남편이 젊은 여자를 만나서 이혼하자고. 저는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살 길이 막막해요. 저는 경력이 없어요. 순이는 여성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의 35년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당신은 35년 동안 한 가정의 CEO였어요. 예산 관리, 인력 관리, 교육, 간병, 집안 운영. 그 경험은 그 어떤 경력보다 값진 거예요. 그 가치를 법이 인정해 줄 겁니다. 자, 하나부터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그 여자의 눈에서 5년 전 두려움에 떨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길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지금 그녀는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구원하는 희망의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여성은 변호사의 따뜻한 조언과 단호한 확신에 힘입어 얼굴에 미소를 되찾았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친구들도 변호사님 기사를 보고 모두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당신의 35년 노동은 당신의 가장 확실한 자산이에요. 이제 그 가치를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여성은 사무실을 나서며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사무실 앞에는 상담을 기다리는 중년 여성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박진수는 은퇴 후 제주도에 홀로 내려와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40억을 지급한 후 그의 재산은 크게 줄었고 그의 명성은 순이의 극적인 변론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법조계에 살아있는 전설은 이제 아내의 꿈을 짓밟고 재산을 숨긴 비겁한 변호사로 기억되었다. 40억 40년 내 인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탑이 무너졌어.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편해. 그동안 나는 뭘 위해 그렇게 숨기고 외면하고 성공에 매달렸던 걸까? 그때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곧 중요한 소송을 맡으셔서요. 어머니를 응원하려고요. 그래, 순이가 잘 지낸다니 다행이구나. 너도 내 엄마 많이 도와드리고, 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행복해 보이세요. 정말 자신의 삶을 찾은 것 같아요. 아버지도 이제는 아버지의 행복을 찾아보세요. 김순희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가사노동 가치평가 및 여성 인권 전문으로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동시에 그녀는 단순한 이혼녀가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 상징이 되었다. 나는 40년 동안 박진수의 변호사였다. 이제는 수많은 김순희들의 변호사다. 김순희라는 한 여성의 40년 인생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시고 언제나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클릭,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